여기 보면은 이제 그 중복희생도 있고 경합이 있고 용균이 있는데 볼게요. 중복희생 볼게요. 이 미생물을 갖다가 얘가 감싸서 얘를 녹여서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간이 안 나오겠죠. 경합은 뭐예요? 요 미생물이 얘가 있고 얘가 있는데 요 미생물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경합하면 번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고요. 용균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균사를 녹이는 물질들을 내고 있는 거 이것들이요. 실제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보통 용균을 많이 사용해요. 용균을 요거를 여기서 약을 추출해내죠. 이것들이요. 기생물을 이상하게 보게 되면은 이게 균류가 선충방대인데요. 이 선충이 이게 선충이거든요. 이게 선충이거든요. 선충이 있어요. 선충을 죽이는 선충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그 식물의 뿌리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병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뿌리를 뭐 직접 죽이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 다른 병을 유발시키는 이런 역할도 하는 그 선충이라는 게 있어요. 선충은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충인데 안 보여요. 루베로도 안 보여요. 우리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거든요. 현미경을 뭐 200배, 300배, 500배 정도 해야 보이는데 이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 균들이 어떻게 보세요? 요 선충이 이 안에 들어가면은 이 선충이 어떻게 돼요? 이 안에서 이 균사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구멍을 내놓고 들어가고 이 안에다 뭐래요? 포자를 집어넣죠. 여기다가 얘를 먹고 자라요. 이 안에서 다시 터져버리고. 그래서 현재 선충 기랑미생물은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 혹시 코퍼트란에서 들어봤어요? 코퍼트란에다가 굉장히 유명한 천적해서 벌을 만들기도 한 우리가 귀형벌이라고 해서 토마토나 파프리카에서 수정하는 벌들이 바로 귀형벌들인데 이 귀형벌을 세계에서 1위 업체인데 여기서 이런 기랑미생물로 선충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뭘로 만들기도 하냐면은 천적도 거기서 많이 만들어요. 세계 최대의 그런 천적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생물 농약 회사이자. 근데 여기 보면 균일을 위해서 선충을 방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교차 방어라는 거는 우리가 한 종의 바이러스 접종하면 같은 정도는 근원종의 바이러스 접종하고 나면 다른 바이러스의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 증상들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면 지키니 모자이크 바이러스라고 집어넣고 나면요. 여기 보면은 다른 바이러스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들이요. 근데 문제가 요게 그 먼저 선점한 바이러스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럽에서 최근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약독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약독 바이러스라는 건 뭐냐면은 바이러스인데 실제로는 식물한테 피해를 줄 만큼 독성이 없는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육명할 때 보면 육명에서 옵션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약독 바이러스를 처리해 주세요 하면은 이게 보면은 약독 바이러스가 그 토마토에서 요새 가장 문제가 되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가 그 토마토 브라운 로버트 프루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게 최고 문제가 됐다가 최근에 좀 잠잠해지고 있는데 요 바이러스에 대한 내성혈압 약독 바이러스를 해주세요 하면요 육묘장에서 그걸 처리해 온다는 거예요. 그걸 처리해 오게 되면은 바이러스가 안 걸린다고 할 수 없으나 좀 적게 걸리고 저항성을 갖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대요. 그 바이러스 정착하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바이러스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효과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보면은 이거 보게 되면 이거 보면은 약간 변형된 쭈꾸미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쭈꾸미 바이러스가 걸리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과일이 전부 다 썩어버리거든요. 모자이크 이런 데 그러니까 과일에 뭐라고 하죠? 부패가 돼요. 근데 여기다가 보면은 쭈키니 모자이스와 유사한 바이러스를 접종을 하게 되면은 요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다른 쭈꾸미 모자이크 바이러스가 들어가지 못해갖고 과일이 정상적으로 수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현재까지 뭐 연구실상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업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뭐 CGM의 뭐죠 그 한 종류 정도만 유럽의 육묘장에서 옵션으로 하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어요. 유도 저항성도 현재 살리시다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작물들이 곰팡이의 침해, 그러니까 곰팡이나 벌레에 의해서 상처를 입게 되면은 식물들이 살리시드 애시드라는 그런 유기살을 내는데 공기 중에 날아다녀요. 여기요. 날아다니면 우리가 뭐 시톤피드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것들 다 어떻게 살리시드 애시드에 보통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은 이 병양체에 대한 저항성을 일으키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유도 저항성은 뭐냐면은 이 살리시드나 이런 것들이 어떤 병을 옮겼을 때 빨리 저항성 유전자를 발현시켜서 이거를 저항성을 만들어가는 신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저항성이라는 유전자가 항상 발현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유도 저항성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특정하게 식물체가 긴급 버티라는 게 있어요. 아 지금 벌레가 침입할 것 같아 그러면은 응급 탁 누르면 얘들이 그때부터 그 유전자를 발현해서 바로 그거 방어하는 시작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런 물질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항상 그런 물질을 만들어내면 어때요? 손해잖아요. 그래서 유전자라는 우리가 할 때 이거 생물하고 들어갈게요. DNA가 있고 식물에 RNA가 있고 단백질이 있어요. 실제로 어떤 것이 저항성을 만들어요? 이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DNA는 지금 있죠, 지금 현재. 근데 지금 DNA 있는데 RNA가 있다고 보세요. 다시 DNA로 RNA를 만들고 RNA를 바탕으로 단백질을 만들거든요, 식물이. 근데 이 RNA 단계에서 이 DNA 스위치가 켜져야 RNA가 만들어져요. 항상 켜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것들이요. 볼게요. 우리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DNA는 똑같아요. 근데 어디는 귀가 되고 어디는 코가 되고 어디는 눈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RNA 발현되고 이것 때문에. 이 RNA 발현은 특정한 상황이 돼야지 이거 발현이 되거든요. RNA를 만들어내요. DNA를 지도로 해서 RNA를 만들고 RNA를 갖고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유도 저항성은 뭐예요? 바로 이 DNA를 켜서 RNA를 만들어낸다는 게 되겠죠. RNA를 만들면은 바로 단백질 만들어져요. 이것들이요. 이거는 아주 생물학으로 깊게 들어갔는데 저희가 생물학적으로 그렇다 이게. 그래서 DNA와 RNA.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사람의 몸이 모든 유전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똑같은데 왜 어디는 혀가 되고 어디는 눈이 되고 왜 다른 기작들을 하느냐? 바로 이런 RNA가 그런 역할을 한다. 유도 저항성 촉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식물 생장 촉진 근권 그리고 이제 근권유라고 하죠. 근균유. 근균유가 뭐예요? 뿌리에 도움을 주는 것들 미생물이라고 했죠. 근균유가 있고 근균유가 만들어지면은 이런 뭐 식물의 저항성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식물의 촉진도 도와주고 그다음에 다른 나쁜 미생물이 식물 안에 침투하는 것도 막아준다. 유도 저항성에 얘기할 때 바로 흔히 말해서 근균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뿌리와 같이 공생하는 그런 미생물들의 얘기들. 화학적 방제는 화학용을 이용해서 원칙적으로 병을 살멸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것들. 식물병 방제 기술의 이제 대부분은 우리가 크게 그렇죠. 지금 인류의 식량 문제가 해결된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가 뭐예요? 제일 큰 게 바로 비료죠. 화학 비료의 출현. 그다음 두 번째가 바로 화학 농약의 출현이에요. 이게요. 같은 단위 면적에서 가장 생산량을 올 수 있던 이유가 바로 비료와 화학 비료와 화학 농약의 출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석유 가격과 비료와 농약 가격이 연동되어 있고 또 비료와 농약과 바로 곡물 가격이 연동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에너지 가격 오르면 비료와 농약 가격은 어차피 화학물질을 만드는 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것들이 다시 곡물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그 3프로 TV에서 그 얘기를 남재작 소장인가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런데 결과적으로 농약과 비료가 다 석유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곡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구나. 이것들이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화학 방제라면 바로 식물병 방제 기술의 주역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병으로 인해서 뭐 30% 40%로 다 수확을 못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수확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옛날보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하나가 화학약이 통과가 되니까 뭐가 있냐면은 보다 병에 취약한 작물들도 더 화학농약으로 더 많은 생산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굉장히 신속하고 정확하고 간단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잔류 독성의 문제가 있고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게 있고 약재 저항성균의 출현. 그러니까 약재 저항성균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효과가 좋을수록 저항성이 빨리 생긴다고 했죠. 보통 빨리 생긴다고요. 근데 잔류 독성 문제는 사실은 우리 시설체에서 우리 스마트팜에 시설체에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퀘션 마크.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국가가 허용한 약을 쓰잖아요. 허용한 약은 보통 하루에서 이틀짜리예요. 보통 이틀이라는 게 뭘까요? 48시간이라는 게 뭐냐면은 수확을 하고 약을 오늘 뿌렸어. 그러면은 24시간 내지 48시간에 닦지 않고 먹어도 괜찮다는 게 바로 법적 허용 기준이거든요. 근데 우리 시설치에서 쓰는 스마트팜에 쓰이는 농약들은
굉장히 고가예요. 굉장히 고가이면서 잔류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물론 완전히 없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 사람이 평생 먹어도 문제가 없다는 국가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 기준에 따르면은 우리 잔류독성 문제는 사실은 책에서는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이 잔류독성 문제는 우리가 시설체에서 해두는 정해진 약만 뿌리면은 요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 농약의 사용량에 따라서 이제 사회충제는 곰팡이병이나 세균병을 방지해 쓰는 거고요. 사회충제는 뭐예요? 해충을 방지해 쓰는 거고요. 살선충제는 아까 현충 죽이để 쓰는 거, 사회비제는 응애를 죽이는 데 쓰는 것들. 제초제는 잡초 제거에 사용하고, 보조제는 이 약제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거. 식물 생육 조절제는 뭐가 있을까요? 제일 많은 게 쓰는 게 이제 호르몬이죠. 토마토톤이라고 하는 호르몬. 착화제가 제일 많이 써요. 착화제를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생육 촉진이라든가 억제, 개화 촉진, 낙하 방지인데 어떤 약들은 이런 약도 있어요. 그 아까 그 에세폰이라는 약이 있는데 에세폰은 잔류가 없는 약이거든요. 에세폰 같은 경우는 뿌리게 되면은 토마토나 가지의 숫기를 빨리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땡겨요 숫기를. 거의 막판에 농장의 막판에 사용하거든요. 얘가 에세폰이라는 호르몬을 사용하는데 에세폰은 잔류가 없다. 근데 이 에세폰을 뿌리게 되면 식물이 이파리가 노화가 돼요. 노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식물을 오래 키우지 못하죠. 그래서 에세폰 같은 경우는 식물이 올해 작기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작기가 적심을 하고 나서 수확이 한 20일, 30일이면 끝날 것 같아. 그러면 그때 에세폰 처리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숫기가 5일, 7일만 빨라져도 인건비를 5일, 7일, 난방비를 5일, 7일 아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쓰는 것들을 그러니까 숫기를 빠르게 하거나 아니면은 과일이 척화되게 도와주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호르몬이라고 해요. 식물 생장 조절제라고 해드려요. 우리가 화학적 방제는 약제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약제를 정확한 방법 사용하면 된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화학적 방제 나쁜 점 하나 있었는데 빼먹었네. 여기 잘못도 있지만요. 저희가 이게 잘못하면 약해도 있어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요 약해 적절한 약제를 정확한 방법 써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이 약은 토마토에 아니면 오이에 흰가루병에 쓰세요 하고 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때는요. 내가 이 약을 100배를 쳐서 그러니까 예를 들게요. 100배를 시작해서 쓰세요 하고 권장량 1000배를 써서 권장량이 있잖아요. 실험상으로는 500배까지 약해가 없던 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2배치 우리가 허가하는 양보다 2배 정도 쳐도 약해가 없는 양 정도를 허가 규정으로 잡거든요. 오양을. 그래서 보통 우리 정량만 치게 된다면 약해 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것들이 없고 살균제는 이 안에 종자 소독제, 토양 소독제, 경합 처리가 있고요. 그럼 뭐냐? 종자는 종자 코팅하는 거죠. 그다음에 토양은 토양 소독할 때 사용하는 거고 경합 처리는 토양에다 이제 집어넣는 거죠. 바로 집어넣는 거고 경합은 입에다 뿌리는 거게 되겠죠. 사용 형태는 살포가 있고요. 막 뿌리는 것들. 훈연은 뭐예요? 연기를 피우는 것들. 훈증은 증기를 만드는 것들. 도포는 뭐예요? 바르는 것들. 연무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기름 넣고 연무라는 건 연기를 우리 연무를 갑자기 그렇게 하면 연무라고 하면은 우리 모기약 아시죠? 모기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뭐예요? 막 차가 지나가면 그게 바로 연무예요. 그 연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형은 액체가 있고 유제가 있고 액체는 액체 상태겠죠? 유제는 뭐예요? 기름에 탄 것들 유제. 그 다음에 분제는 뭐예요? 가루. 입제는 뭐예요? 알갱이. 수화제는 뭐예요? 물에 녹아있는 상태. 그러니까 수화제. 그다음에 물에 녹이는 약. 그러니까 수화제는 정확히 말해서 물에 녹이는 약이요. 수화제가. 그다음에 액상 수화제는 물에 녹아져 있는 수화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수화제는 물에 녹아져 있지 않지만 가루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물에 녹여서 타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주성분은 무기화합물이 있어요. 유기화합물이 있고 화생물질이 있고 우리가 유기화합물이라고 하면은 주로 뭐가 있을까요? 농약은 무기화합물일까요? 유기화합물일까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농약은 예? 유기화합물이에요. 그래서 농약은 유기화합이에요. 우리가 무기화합물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동제. 동은 언제부터 쓰였을까요? 그리스 시대에도 그 포도의 나무에 사용된 기록이 있어요. 그다음 또 무기화합물이 또 뭐가 있을까요? 황도 무기화합물이에요.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황하고 동은 고래 아주 인간의 역사부터 시작된 농약들이죠. 그러니까
요것들은 근데 단점들이 그러니까 되게 단점들이 뭐냐 오랫동안 사용한 단점들이 뭐가 있냐면은 얘는 선택성이 아니다. 동도 그렇고 우리가 보면은 옛날에 코로나 터졌을 때 요런데 손잡이에 뭐 해놨어요? 동으로 코팅된 커버를 해놨죠. 죽으라고 거기서 여기 동인 그걸 굉장히 미생물을 죽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황도 그렇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유기화합물이고요. 항생물은 뭐냐면은 마이신 계통들 약들, 또 세균병 약에 많이 쓰는데요. 항생기가 미생물로부터 추출해서 만든 그 항균제들 갖다가 항생물질을 우리가 항생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작용 특성은 보호살균제, 직접 설명드리죠. 보호살균제는 곰팡이나 세균이 식물체 안으로 침투 못하게 막아주는 것을 우리가 보호살균제라고 하고요. 치료살균제는 식물체 안으로 들어가서 치료 효과가 있는 안에 있는 물질을 곰팡이를 죽이는 걸 우리가 치료살균제라고 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대표적인 게 우리가 그런 게 있었죠. 뭐냐면은 이게 잎이에요. 잎 표면인데 포자가 이렇게 내려가고 유분이 낸 다음에 여기 침투하잖아요. 요걸 막는 게 그럼 뭐예요? 이게 보호제죠. 근데 이미 들어갔어. 그 다음에 균사가 이렇게 있어요. 아직 발현되겠죠. 그러면 요걸 죽이는 건 뭐예요? 침투제죠. 그럼 요게 비싸요? 요게 비싸요? 침투제가 비싸요. 그러면은 얘가 범용 제품이에요? 얘가 범용 제품이에요? 보호자가 범용 제품이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범용 제품이 뭐라고 했어요? 저항성이 적게 발생하겠죠. 왜냐면은 요 껍데기에서 이 발휘가 되는 것을 식물체 안으로 침투하는 걸 막아주는 물질이기 때문에 훨씬 저항성이 적게 발생해요. 이것들이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죽이려고 하면 저항성이 이거는 약값도 비싸고 훨씬 더 저항성도 잘 생기는 기혈에 발생되는 물질이고 그럼 약해는 누가 많이 일어날까요? 보호제는요. 약해가 일어나봐야 잎 끝이 타는 정도. 근데 침투제는 잘못 들어가면 생육이 멈추거나 뒤틀리거나 이런 증상이 발생을 해요. 이것들이요. 보호제보다 침투하는 약들이 훨씬 더 약해가 잘 발생해요. 그래서 잘 써야 돼요. 이거를. 침투제를 막 약을 2개 섞어 썼다. 보통 우리가 약을 하나 쓰지 않고 보통 2개를 섞어 쓰거든요. 근데 침투제를 2개 섞어버리면은 약해가 엄청 잘 나와요. 그러면 어떤 피해가 나올지 몰라요. 보통 그래서 서로 나중에 이제 내년에 2학기 때 농약학을 배우면은 서로 그러니까 2개를 섞어서 쓰는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혼합해 쓰는 것들을 할 때 그 살균제를 섞지는 않아요. 그래갖고요. 이것들을. 침투약제들을. 사용법 때문에 살포제가 아까 잎에다 뿌리는 것들, 훈연제는 바로 농약 원재에 발연제나 방염제를 넣고 기차 분해 넣고 그거를 우리가 어떤 경우는 심지 붙여갖고 불을 붙이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뭐라고 하죠? 이렇게 화로에다 넣고 위에다 올려서 태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요 약은 일단은 후전제 같은 경우는 주로 약값도 좀 비싼 편이고요. 대신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후전제라는 거는 물을 섞어요, 안 섞어요? 안 섞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내가 온실에서 내가 노지는 안 돼요. 어차피 훈연제는 시설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내가 한 4, 5일이 비가 오는데 역병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 약을 빨리 뿌리고 싶어. 근데 내가 역병 약 뿌린다고 물 섞어서 뿌리면 어떻게 돼요? 잎에 물 묻으니까 오히려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병이 더 도발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바로 요 훈연제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훈연제가 일반적으로 효과가 좀 떨어져요. 살포하는 것보다. 약값도 비싸고. 연모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가정용 스프레이 농약을 압축시켜 뿌리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뭐라고 해야 되나? 홈키퍼?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훈중제는 우리가 이제 그 가스 형태인데요. 이거는 일반 집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2가지. 훈중제가 이런 저장 탱크 안에다가 곡식을 집어넣고 통째로 소독할 때 또는 훈중제도 있어요. 우리 농장에 쓸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토양 소독을 하는데 약을 일단 로타를 치고 약을 집어넣은 다음에 로타를 치고 그 다음에 호스를 깔아 놓은 다음에 비닐을 덮고 다 마무리를 갖다가 가스가 빠지지 않게 막아줘. 그런 다음에 물을 지면 가스가 나와서 소독을 하는데 이 훈중제 나쁜 점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위로 올라갈 가스가 닿은 곳만 죽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토양 소독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토양 소독을 하고 나면은 20cm, 30cm 소독이 되는데 그 이하로 소독이 안 돼요. 훈중제라는 건. 그래서 그 도포제는 말 그대로 도포제 병든 곳에 발라주는 거죠.
도포제를 많이 사용할까 안 할까요? 우리 과수에서 많이 쓰거든요. 과수 이럴 때 써요. 내가 정정을 했어. 근데 이거 보니까 줄기가 있는데 요거를 큰 걸 잘라버렸어. 이만큼을 잘랐어. 상처가 났을 거 아니에요. 나도 여기 곰팡이 붙을 수도 있겠죠. 그럼 거기다가 페인트로 이렇게 머리 붓으로 발라줘 이렇게. 채소에서 할까 안 할까? 토마토나 파프리카에서 해요. 예, 겨울철에 보면은 줄기가 이렇게 있으면 줄기가요. 이렇게 줄기가 있는데 줄기가 이렇게 해서 잎을 잘랐는 상처가 나서 여기로 곰팡이 파고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살균제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붓으로 이거를 이렇게 발라줘요. 이렇게. 그러면은 줄기가 끊어먹는 걸 막아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겨울 나무작형에서 요 줄기 하나가 매출로 치면은 10,000원, 20,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짧게 키우는 사람 10,000원, 길게 키우면 20,000원, 30,000원인데 도포제를 발라주게 되면은 이 끊어지니까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포제들도 시설제들을 좀 쓰고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농약의 제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은 희석하는 게 있고 직접 살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희석하는 이제 수화제군을 할게요. 수화제는 뭐예요? 물에다가 녹여서 죽이는 거, 그러니까 물에 녹이는 거겠죠. 고상은 뭐냐면은 고상 중에서 그러니까 가루로 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입상 수화제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가루로 된 거는 어떨까요? 가루로 된 거는 좀 날리겠죠. 입상이 비쌀까요? 가루 일반 수화제가 비쌀까요? 입상이 더 비싸요. 입상이 써보면은 가루로 된 거는 이렇게 물에 섞잖아요. 그러면 가루가 이렇게 떠갖고 얼굴에 닿거든요. 별로 안 좋아. 근데 입상은 그런 거하고 가루 좀 날리긴 날려도 훨씬 덜 날린다. 근데 하여튼 고상에서 수화제 물 결국 물에다 넣는 거잖아요. 그 물에 잘 녹아야겠죠. 그 다음에 액상은 수화제 중에 액상이 있어요. 액상이 있는데 얘도 물에 넣는 거죠. 물에다가 넣어서 바로 액상 수화제고 캡슐 수화제고 액상 역사 액상이 있는데 이거는 바로 물에다가 넣고 녹이는 것들. 물에 타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캡슐이라는 거는 이런 따서 따지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통에 달린 게 있는데 결국 다 똑같은 얘기예요. 액상이라는 거 있고요. 유화제는 뭘까요? 얘는 어떤 특징이냐면은 육성은 일단은 그 이 농약의 물질이 물에 안 녹아요. 물에 안 녹으니까 어디 녹아요? 그러면은 기름에 녹겠죠. 그 기름에다가 액상을 집어넣겠죠. 여기다가 얘가 넣겠죠. 유제 중에 유제가 있고 유탁제가 있고 미탁제 있고 분상수제가 있는데 어차피 다 유제 계통인데요. 요게 이제 액상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게 액상이라고 하면 내가 이제 얘 기름에 이제 약을 탔단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농약을 뿌릴 때 기름에다가 약을 넣고 탈까요, 안 탈까요? 안 하죠, 그렇게. 물에 타죠. 그러면 기름이 물에 섞어요, 안 타고요? 안 섞죠. 그러면 거기서 뭘 넣어야 될까요, 이렇게? 계면활성제를 넣어야겠죠. 그러니까 기름을 넣고, 그러니까 기름에 약을 녹인 다음에 그 안에 계면활성제를 넣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넣게 되면 물과 섞이겠죠. 그래서 그 약을 뿌려요, 그것들이요. 그러니까 액상이 유화제가 조금 유제가 조금 더 가격이 비싼 약이에요. 요것들이. 또 유제가 또 장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연면 살포를 했는데 물이 그러니까 입을 뚫고 들어가기 좋아요? 아니면은 기름이 뚫고 들어가기 좋아요? 기름이 잘 뚫고 들어가요. 왜냐면 이게 왁스로 돼 있거든요. 왁스는 기름은 들어가는데 물은 튀겨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제가 더 고가이면서 효과가 좋은 반면에 단점이 비싸고 또 하나 있어요. 약해가 나기 쉬워요. 잘못하면. 유제들이 일반적으로. 그래서 보통 이 수화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주를 해요. 뿌리에다가 땅에다 관주를 하기도 해요. 뭐 약에 써있지는 않아도 통상적으로 관주를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유제 같은 경우는 뿌리에다 잘못 넣게 되면은 잘못하면 작살나요. 그래서 유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쓰지 않는다. 미치는 않는다. 그다음에 액제분 중에서 보면은 이 자체가 이제 그 보면은 고상이 있고 액상이 있는데 고상 중에 수용제가 있고 입상 수용제가 있는데 얘도 뭐예요? 이게 입상이라는 건 뭐예요? 단단한 거 말하는 거죠. 단단한 거. 그다음에 수용제는 이게 좀 부드러운 것들, 약간 그 가루처럼 된 것들 이것들이요. 그다음에 액상은 액제고요. 그러니까 이 액제군 중에서 고상과 액상이 있는데 다시 이 안에서 수용제와 입상수화제가 있고 이거는 그냥 갖다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액제군인데 물질 자체가 딱딱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액상은 액체고요. 말 그대로. 그다음 물에 넣는 거고요. 복합제형은 이런 것들 통틀어서 만드는 약재라서 가시면 돼요.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직자살포제는 이건 섞지 않고요. 요 약제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그 헬리콘 헤필로타가 요새 드론으로 뿌리는 약들 있죠. 드론 같은 경우는 희석하지 않고 뿌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오일제 중에서 그 수면 정제제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 집에 놓는 거 하시는 사람 안 해요? 던지죠. 왜 이렇게 날 던지잖아, 확 던지잖아. 이런 날개를 확 던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떠갖고 쫙 퍼져나가죠, 약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한데 가격이 좀 나가는 약들이 이게 있어요. 그 직접 뿌리는 거 있고, 요게 분재군, 입재군이 있는데 특히 이 분재군, 입재군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보통 항공에서 항공살포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약재예요. 우리가 볼 일은 별로 없어요, 요것들은. 그다음에 이제 제형을 볼게요. 수화제 이제 물에 녹는 거예요. 워터블 파우더 뭐예요? 물에 녹는 가루라는 거죠. 수화제 볼게요. 어때요? 농약 원재가 들어있고 증량제가 들어있고 계면활성제. 증량제는 뭐예요? 내가 농약이 10g인데 5g이에요 원재가. 근데 내가 이거를 갖다가 200리터 물에 타야 돼. 100리터 물에 타야 돼. 그러면은 요걸 갖다가 타기가 쉽고 어렵죠. 요걸 증량을 해줘요. 뭐 예를 들어서 요거를 100g 만들어요. 그 다음에 계면활성제는 뭐예요? 물에 잘 녹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골고루 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물건업에 펄펄을 만드는데 가루가 이거고요. 입자는 뭐예요? 여기 보이죠? 이렇게 보이는 거. 이건 아마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산에 가서 뿌리고 왔는데 아마 집에 산소 돌본 사람도 있죠? 그 제초제가 요 입자로 돼 있을 거예요. 이것들은. 액상수화제 볼게요. 말 그대로 뭐예요? 섞여져 있죠? 얘는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얘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얘가? 가격 비싼 거 빼고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거 통을 닦았어야 돼. 이거 보면은 쏟으면은 밑에 가라앉은 거 있어갖고 물 넣어서 몇 번 이렇게 흔들면서 사용해야 돼요. 이것들이. 그리고 수화제 같은 경우는 주의 있게 뭐냐면은 특히 입상 수화제 같은 경우는 이게 바닥에 가라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작은 용기에다가 녹인 다음에 붓는 게 원칙이다. 이게. 유제 볼게요. 이거는 유제 같은 경우 뭐예요? 이멀션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에 녹는다는 거죠. 그래서 농약 원재를 유기용무에 녹인 후 유화제로 혼합해 액상형태를 만든 거. 물에 타면 우유빛처럼 하얗게 된다. 수화제에 비해 혈포용 영양 조제가 편리하고 다른 제보다 약효가 우수하다. 유제기 때문에 이게 또 변질이 잘 되는 편이고요. 또 뭐 인화성 화재 중이라는 건 제가 뭐 이것 때문에 불났다는 얘기 아직 못 들어봤어요. 근데 뭐 표기에는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름 성분이니까. 근데 이 유제가 효과도 좋고 다 좋은데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고 그 다음에 변질이 잘 된다는 거. 이게 제형 볼게요. 분재는 뭐예요? 디스페서블 파우더자 되죠. 그게 가격 파우더죠. 농약 원재를 다양한 증량제와 계량제를 혼합해서 가루로 만들어서 만든 거. 상품용이 증대되고 고착력이 근데 문제는 가격이 싼 대신에 고착성이 불량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가루로 만들다 보니까 약하고 섞었잖아요. 뿌리게 되면은 가루랑 이렇게 뿌려지거든요. 그 골고루 안 퍼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비단에 의한 농약 손실과 환경오염은 뭐냐면은 이거를 뿌리다 보면요. 이게 일단은 저는 비단이라는 건 첫 번째 약할 때 비단 내 몸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들이 이제 공기 쪽으로 나가는 것들이 좀 많다는 거고요. 액체는 농약 원재가 수용성이고 가소분해가 없는 경우 물 또는 메탄올에 탄다. 물 또는 보통 물에 섞여 있고요. 메탄올을 좀 잘 안 써요. 물에 쓰고 있고요. 물에 타니까 잘 녹겠죠. 메탄올은요 물에 잘 녹아요. 소주가 잘 섞이잖아요. 소주가 우리가 그 안에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메탄올을 아주 요즘 에탄올을 쓰는데 물이나 알코올에 녹여서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물에 타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얘는 저걸 넣을 필요가 없겠죠. 계말성 넣을 필요가 없겠죠. 자체가 물에 잘 녹는 애들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살균 특성에 따라서 작용 특성에 따라 보호살균제와 직접살균제가 나옵니다. 보호살균제는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살균제로 발병 전에 살포하여 병원체가 식물체에 부착체를 만든 거. 아까 요걸 했죠. 잎에 붙어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 단말을 우리가 이제 보호살균제라고 하고요. 치료살균제는 침투한다고 했죠. 안에 있는 균사를 죽이는 것들. 그러면은 식물병의 치료까지 약제이고요. 병원체가 기주식물에 감염된 후에 균사초는 포자에 접촉하여 이를 사멸하는 것들. 강한 살균력과 높은 침투력이 요구된다. 말씀드렸지 얘는 보호살균제에 비해서 가격도 비싸고 약해 우려도 많고 또 하나가 변이가, 그러니까 저항성 기작이
잘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작용 기자기에 들어갈 때요. 비선택적 살균제나 봉제나 유기항제. 우리가 선택적 살균제는 뭐예요? 유기합성제나 항제 들어가 있죠. 아까 비선택적 살균제가 뭐예요? 봉제나 유기유항제를 했죠. 황과 동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옛날 고대 사용했던 약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황을 파신 분이 있어요. 어떤 황으로 만든 약을 파시는데 농약도 아니에요. 무슨 농자재로 팔고 계신데 뭐 총체벌레도 잡고 역병도 잡고 뭐 다 잡는데 효과가 뛰어나대. 그럴 리가 있나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얘기는 침투 이행성이라는 얘기인데 얘는 보호만 된다. 특히 이런 거 보호만 된다는 얘기고 우리가 에너지 대사 작용에 줘야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그 TCA로당의 여러 효소를 불활성시킨다는 게 뭐냐면요. 이게 호흡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TC 사이클을 통해서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은 여기서 에너지를 만든 광기 그 단계들이 있어요. 요거를 방해를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광합성을 해서 그거를 우리가 뭐 ATP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요 전자들을 방해한다는 거고요. 호흡조에는 전자들을 저장하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당을 만들었으면 이걸 분해해 갖고 다시 뭘 만들어야 돼요? 에너지 만들어야 되잖아요. 요 전달 단계에서 이게 호흡을 저해한다는 거. 이것들이. 생합성조에는 뭐냐면은 핵산, 베놈이라는 약재가 우리가 베놈에 뭐 벤지남 뭐 이 베놈의 계통의 약재들이 몇 개 있는데 핵산이라는 건 뭐냐면은 세포가 분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포가 이게 분열해야 되는데 곰팡이가 핵을 만들어서 분열을 하고 다시 세포를 만드는 단계들이 필요하죠. 만약 핵산을 분열을 못 시킨다. 핵산을 증식을 못 시켜야 한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더 이상 곰팡이가 늘어나지 못하겠죠. 이것들이요. 잠깐만 여기 5분만 쉬었다고 할게요. 이것도 5분 어떻게 하고 5분 쉬지 않고 그냥 40분까지 할까요? 네, 그냥 이렇게. 그다음 생합성 저해자라는 거는 핵산이라든가 잠깐 쉬었다 갈게요. 5분만 쉬었다가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영상 오늘 저녁 내가 올려놓을 거예요.